강원도 깊은 산골,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송림리. 인구 120명. 그중 절반이 70대가 넘는 이곳에 40년째 자리를 지키는 우체국이 있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삐걱거리는 나무문, 그리고 입구에 서 있는 빨간 우체통.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우체국장 박동철이었다. 2024년 봄, 박동철은 만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40년 전 25의 청년으로 이곳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마을은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장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을엔 홀로 남은 노인들만 쓸쓸히 세월을 견디고 있었다. 박동철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우체국 문을 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신문을 정리하고 우편물을 분류하는 것이 그의 하루 시작이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조용히 사무실 안쪽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거기엔 일반 우편물과는 다른 특별한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편지 봉투들은 모두 비슷한 형태였다. 연한 크림색 봉투,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주소. 그리고 발신일란에는 아들 올림, 딸 올림, 손자 올림 같은 짧은 문구들. 하지만 이 편지들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다. 실제로는 아무도 보내지 않은 박동철 자신이 직접 쓴 편지들이었다. 오늘도 그는 세 통의 편지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마을 외곽 단칸방에 혼자 사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발신인은 부산에서 딸 미경 올림. 두 번째는 폐가 된 한옥에서 고양이 7마리와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에게. 발신인은 서울에서 아들 준호 올림. 세 번째는 요양원 1층 구석 침대에 누워 지내는 정은이 할머니에게. 발신인은 미국에서 손녀 지민 올림. 박동철은 펜을 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따뜻한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하다던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달엔 꼭 찾아뵐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한 상자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는 실제로 호두과자 한 상자를 편지와 함께 포장했다.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마련한 돈으로 산 선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가 사비로 구입해 보낸 선물이 40년간 얼마나 되는지 그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오후 2시, 배달 시간. 박동철은 낡은 우편 가방을 메고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김순자 할머니의 집. 비탈진 언덕길을 10분쯤 올라가자 작은 단칸방이 나타났다. 담장도 없는 허름한 집. 마당엔 할머니가 기르는 배추 몇 포기가 전부였다. 할머니, 우편 왔어요. 박동철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리가 굽고 손은 마디마디 굳어 있었지만 편지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15 소녀처럼 반짝였다. 아이고, 우리 미경이가 또 편지를 보냈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박동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눈가에 촉촉이 맺힌 눈물을 그는 본 척하지 않았다. 호두과자까지 보냈네. 우리 딸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박동철도 따라 웃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딸 미경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박동철이 이 비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40년 전. 그가 이 마을에 처음 부임한 해 겨울이었다. 25 젊은 나이에 외진 산골로 발령받은 그는 처음엔 좌절감에 빠졌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이곳은 너무나 낯설고 외로운 곳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우체국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허름한 누더기 차림에 맨발이 거의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편물, 나한테 온 거 없나요? 박동철이 명단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박동철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방금 도착한 편지입니다. 그는 급히 빈 봉투를 꺼내 할아버지의 주소를 적었다. 발신일란엔 서울에서 아들 올림이라고 썼다.
안에 급히 메모지를 넣고 몇 자 적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곧 찾아뵙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 박동철은 마을의 무연고 노인들에게 가족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통에 불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보낸 편지는 3,000통이 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박동철은 마지막 배달지인 요양원에 도착했다. 정은이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치매가 심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지만 편지가 오는 날만큼은 눈빛이 살아났다. 할머니, 미국에서 지민이가 편지 보냈어요. 박동철이 편지를 건네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지민이.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가슴에 꼭 안았다. 박동철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우체국으로 돌아온 박동철은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바라보았다. 퇴임일까지 딱 30일. 40년간 지켜온 이 비밀을 이제 곧 놓아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떠난 후 이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편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얼마나 실망할까? 그날 밤 박동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송림리 마을의 아침은 고요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멀리서 까치 울음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박동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6시에 우체국 문을 열었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일과였다. 그는 오늘 배달할 편지들을 준비하며 마을 노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김순자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정은이 할머니, 그리고 그 외에도 23명의 무연고 어르신들. 모두가 그에게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7남매를 키운 억척스러운 분이었다. 가난한 시절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새벽같이 일어나 품팔이를 다니고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하며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7남매 모두 대학을 보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할머니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처음엔 명절마다 찾아오던 자식들이 1년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아졌다.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둘째 딸 미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박동철이 할머니를 부축해 장례식장에 데려갔고 함께 빈소를 지켰다. 그날 밤 할머니가 박동철에게 말했다. 국장님, 나는 이제 편지를 받을 수 없겠지요. 미경이가 떠났으니. 박동철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계속 편지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그는 15년간 죽은 딸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왔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사연은 더 가슴 아팠다.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할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 빚쟁이들이 집을 비워가는 날, 아내와 두 아들은 할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 연락 한 번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폐가가 된 옛 한옥에서 홀로 살았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졌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유일한 가족은 주변을 떠도는 길고양이 7마리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도 고양이들 밥은 거르지 않았다. 박동철은 할아버지에게 일주일에 2번씩 편지를 보냈다. 서울에 있다는 큰아들, 부산에 있다는 작은아들 이름으로. 편지마다 아버지,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들들이 나를 잊지 않았어. 곧 온다니까. 할아버지는 아들들이 올 날을 기다리며 매일 집 앞을 쓸고 닦았다. 부서진 마루도 고치고 깨진 유리창도 막았다. 하지만 아들들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올 수 없었다. 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약속의 주인공들이었으니까. 정은이 할머니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였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할머니는 정작 자신의 가족은 일찍 잃었다. 28에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지만 딸이 5살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딸을 키운 할머니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떠난 딸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정착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사진 한 장 받지 못했다. 10년 전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자 마을 요양원에 입소했다. 요양원 직원이 딸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돌아온 건 바쁘다는 짧은 답변뿐이었다. 결국 딸은 연락을 끊었다. 박동철은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그날부터 손녀 지민 이름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치매로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손녀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다. 오늘도 박동철은 세 통의 편지를 가방에 넣고 배달을 나섰다. 첫 번째 집, 김순자 할머니의 단칸방. 할머니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어머, 또 왔구나. 우리 미경이가 어찌나 효성스러운지. 할머니는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편지를 받았다. 박동철은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국장님, 미경이가 다음 주에 온대요.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지. 박동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세요, 할머니. 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 집, 최영수 할아버지의 폐가. 문을 두드리자 고양이들이 먼저 달려 나왔다.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고양이 밥그릇을 씻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드님한테서 편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물기도 닦지 않은 채 편지를 받아들었다. 준호가 편지를 보냈구만. 이번엔 뭐라고 썼나. 할아버지는 안경을 찾아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박동철이 쓴 내용은 간단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도 잘 지냅니다. 추석엔 꼭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그 짧은 문장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우리 아들이 추석에 온대. 국장님, 들으셨죠? 추석에 우리 아들이 온대요.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기뻐했다. 할아버지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는 추석 무렵 다시 편지를 쓸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세 번째, 요양원. 정은이 할머니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동철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지민이가 편지 보냈어요. 할머니의 흐려진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지민이, 우리 지민이. 박동철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구름이 흘러갔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이는 언제 와요? 박동철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곧 올 거예요. 할머니. 곧요. 우체국으로 돌아온 박동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40년간 그가 보낸 편지의 사본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3,000통이 넘는 편지. 각각의 편지마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따뜻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다. 40년 전 처음 쓴 편지였다. 서툰 글씨,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지금과 똑같았다. 이 편지들이 누군가에겐 유일한 희망이었겠지. 박동철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퇴임한 후 이 편지들은 어떻게 될까? 누군가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동철의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우체국에 낯선 젊은 여자가 찾아왔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다. 도시에서 온 사람임이 한눈에 드러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사 기자 한지영입니다. 박동철 국장님이신가요? 박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한지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서울일보 사회부 기자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송림리 마을의 노인 복지 실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곳에서 40년간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동철은 내심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말씀하세요. 한지영은 노트북을 펼치고 질문을 시작했다. 마을 인구 변화, 노인 복지 시설 현황, 무연고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 박동철은 성실하게 답변했다. 하지만 한지영의 마지막 질문이 그를 긴장시켰다. 혹시 이 마을 무연고 어르신들이 가족에게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박동철은 잠시 침묵했다. 한지영이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마을을 취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연고자가 없다고 알려진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편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선물도 함께 오고요. 박동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건 가끔 옛 제자들이나 아는 분들이 보내시는 거예요. 무연고라고 해서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건 아니거든요.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부산에 계신 딸에게서 자주 편지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딸분은 15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박동철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 그건 할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가끔 헷갈리시거든요. 한지영은 박동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섰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사가 나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지영이 떠난 후 박동철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40년간 지켜온 비밀이 탄로날 위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어쩌면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박동철은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결혼 35년 차인 아내 이순희는 남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여보, 기자가 다녀갔어요. 눈치챈 것 같아요. 이순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아줘야 해요. 하지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건데 외로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게 잘못인가요? 당신은 40년간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남을 도왔어요. 그게 잘못일 리 없어요. 박동철은 아내의 말에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다음 날, 한지영은 마을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김순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의 단칸방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신문사 기자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7남매를 키운 이야기, 남편을 일찍 여인 이야기, 자식들이 하나둘 떠난 이야기. 그런데 할머니, 부산에 계신 딸분에게서 자주 연락 오시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요. 우리 미경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요. 착한 애예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혹시 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기억하세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아요. 미경이가 떠난 지 15년 됐어요. 한지영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알아요. 그 편지가 미경이가 보낸 게 아니라는 것도, 박 국장님이 보내신다는 것도. 한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 편지들이 나한테는 살아갈 이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편지가 올까 기다리고 편지를 받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도 나는 그 따뜻함이 필요해요. 한지영은 할머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박 국장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40년 동안 자기 돈으로 선물도 사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요. 그런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한지영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의 집을 나서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기사로 써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 한지영은 우체국을 다시 찾았다. 박동철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국장님, 제가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박동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랬군요.
국장님은 40년 동안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박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외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거든요. 한지영은 노트북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박동철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옳은 일인가 싶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때로는 진실보다 따뜻한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한지영은 박동철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폭로 기사가 아닌 따뜻한 휴먼 스토리로 전하겠다고. 한지영이 마을에 머물면서 취재를 계속하자 조용했던 송림리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박동철의 비밀을 파헤치려던 그녀였지만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지영은 최영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폐가가 된 한옥 마당에는 고양이들이 느긋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기자예요. 할아버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한지영을 바라보았다. 기자? 여기까진 무슨 일로? 마을 이야기를 취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아드님한테 자주 편지를 받으신다고 들었는데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럼요. 우리 준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요. 효자예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편지가 누가 보내는 건지 아세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오랜 침묵 끝에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어요. 한지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양이 한 마리를 무릎에 올렸다. 젊은 기자 양반. 외로움이 뭔지 아시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인 그 외로움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오. 아내도, 자식들도 다 떠났소.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박 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시면 잠깐이나마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한지영은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 따뜻한 거짓말이 나를 살게 해요. 편지가 오는 날은 하루가 행복하고 다음 편지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견딜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중요한 건 그 마음 아니겠소? 한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며칠 후 한지영은 요양원을 찾아 정은이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양원 간호사가 한지영에게 귀띔했다.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대화가 어려우세요. 가족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한지영이 할머니 옆에 앉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한지영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이? 한지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할머니는 그녀를 손녀로 착각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는 지민아, 드디어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지영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다. 그냥 맞춰주세요.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잖아요. 한지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할머니, 지민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한지영은 박동철이 40년간 해온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거짓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고 살아갈 이유인 것이다. 한지영이 마을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그녀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3명의 무연고 노인 중 대부분이 박동철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한지영은 마을 노인정을 찾았다. 거기엔 6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한지영이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서울에서 온 기자 양반이네. 어서 오게. 한지영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다. 혹시 박동철 국장님이 보내시는 편지들에 대해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알지. 다들 알아.
박 국장이 40년 동안 우리한테 편지를 써준 거. 그런데 왜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이 대답했다. 말하면 그만두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박 국장이 알면 미안해서 편지를 못 쓰실 거 아니겠나. 한지영은 어르신들의 배려에 감동받았다. 박 국장은 좋은 사람이야. 자기 돈으로 우리한테 선물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그런 사람 흔치 않아. 맞아. 그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40년 동안 자기 돈으로 그런 일을 했겠나. 우리가 감사해야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지영은 이 마을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다. 박동철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지켜온 아름다운 비밀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한지영은 우체국을 다시 찾았다. 박동철은 늦은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국장님, 아직도 일하세요? 박동철은 고개를 들어 한지영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내일 배달할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국장님, 제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랬군요. 다들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이 편지를 보내신다는 걸. 박동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쓸쓸하게 웃었다. 그랬군요. 저는 몰랐는데 국장님이 모르시도록 어르신들이 모른 척 연기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미안해하실까 봐서요. 박동철은 책상에 놓인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40년간 써온 편지들. 그 편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살아갈 이유였다. 기자님,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한지영은 박동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국장님은 40년 동안 23명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거짓말의 형태였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짜였어요.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동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한지영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국장님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요. 하지만 폭로 기사가 아니라 따뜻한 휴먼 스토리로요. 국장님의 허락만 있다면요. 박동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그날 밤, 한지영은 숙소로 돌아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한지영이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를 진행하면서 박동철의 40년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났다. 그 중에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연들이 있었다. 첫 번째 사연은 15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다. 마을에 홀로 사는 박정자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식들은 병원비가 아깝다며 할머니를 방치했다. 박동철은 매일 할머니 집을 찾아가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왔다. 할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 국장님, 나 죽기 전에 딸한테서 편지 한 통만 받아보고 싶어요. 박동철은 그날 밤 딸의 이름으로 긴 편지를 썼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동안 효도 못해서.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해요, 어머니. 편지 끝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도 함께 넣었다. 박동철이 몇 달치 월급을 모아 마련한 돈이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행복해했다. 그리고 사흘 후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딸은 오지 않았지만 박동철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머니를 배웅했다. 두 번째 사연은 7년 전 여름의 일이었다. 마을에 강철수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다. 전쟁 중 부상을 입어 한쪽 다리를 잃었고 제대 후에는 마을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은 아들 하나였다. 하지만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가듯 미국으로 떠났다. 그 후 10년간 소식이 끊겼다. 박동철은 할아버지에게 일주일에 2번씩 편지를 보냈다. 미국에서 아들이 보냈다는 설정이었다. 아버지, 미국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곧 한국에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게 앞에 태극기를 걸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의사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박동철은 할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병실을 찾아가 편지를 읽어주었다. 아버지, 제가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꼭 만나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음 날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동철은 할아버지의 관 앞에 마지막 편지를 놓았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날 박동철은 소리 내어 울었다. 세 번째 사연은 3년 전 가을의 일이었다. 마을에 새로 이사온 윤미숙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서울에서 살다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시골로 내려왔다. 작은 전셋집에서 홀로 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할머니는 평생 글을 배우지 못해 글씨를 읽을 수 없었다. 박동철이 그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직접 찾아가 읽어주었다. 어머니, 서울에서 딸 미란입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는 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딸 편지를 듣게 되다니. 박동철은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매주 2번씩 할머니 집을 찾아가고 또 덜부터 천천히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웠다. 1년 후 할머니는 서툰 글씨로 답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미란아, 엄마는 잘 있다. 너도 건강해라. 박동철은 할머니가 쓴 편지를 소중히 보관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글씨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작년 겨울의 일이었다. 마을에 황재민이라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있어서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먼 과거의 기억만큼은 또렷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였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도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에 아이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제자들도 모두 도시로 떠났다. 박동철은 할아버지에게 옛 제자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 저 김민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덕분에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민수. 공부 잘하던 애지. 벌써 서울대를 가다니. 박동철은 매달 다른 제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 할아버지는 제자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에 행복해했다. 그리고 매번 답장을 썼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이 응원한다. 한지영은 이 사연들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박동철이 40년간 써온 편지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였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어떻게 다 챙기셨어요? 박동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기억하고, 편지 내용을 다르게 쓰고, 선물도 준비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들이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힘든 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한지영은 박동철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40년간 묵묵히 남을 도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국장님, 퇴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편지는 누가 보내나요? 박동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이 그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였다.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후임자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한지영은 박동철의 걱정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날 밤, 한지영은 기사에 첫 문장을 썼다. 40년간 한 남자가 지킨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박동철의 퇴임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체국 사무실에는 40년간의 추억이 가득했다. 낡은 책상, 빛바랜 달력, 구석에 쌓인 우편 가방들.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과 함께한 증인이었다. 박동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떠난 후 마을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편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될까? 그는 잠을 설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한지영은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매일 박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장님, 퇴임 후 계획은 세우셨어요?
아직이요. 사실 편지 문제가 계속 걸려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박동철은 귀를 기울였다. 제 기사가 나가면 분명 반응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국장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것이고, 어쩌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죠. 일단 기사를 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봅시다. 박동철은 한지영의 말에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다.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비난할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퇴임 사흘 전, 박동철은 마을 노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박동철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 국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할머니, 제가 이번 주에 퇴임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구나. 40년이 벌써.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박동철의 손을 꼭 잡았다. 국장님, 고마워요. 국장님이 보내준 편지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박동철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처음부터 알았어요. 미경이가 떠난 거. 하지만 국장님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모르는 척했어요. 국장님 덕분에 저는 40년간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동철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제가 떠나도 편지는 계속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국장님, 괜찮아요. 이제 충분해요. 국장님이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최영수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국장. 어서 와요. 박동철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무릎에 올라왔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퇴임합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나이가 됐지. 세월 참 빠르네. 할아버지, 그동안. 국장, 고마워요. 40년간 이 외로운 늙은이한테 편지 써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당신은 내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덕분에 나는 버텼어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당신만이 날 기억해줬어요. 박동철은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의 등이 너무나 작고 가냘펐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요양원이었다. 정은이 할머니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박동철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눈빛이 비교적 또렷했다. 국장님, 할머니, 제가 이번 주에 퇴임해요. 더 이상 편지를 못 가져다 드릴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박동철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충분히 받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박동철의 손을 더듬었다. 박동철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할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계속 편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국장님, 고마워요. 평생. 할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박동철은 할머니의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박동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새어나왔다. 4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박동철은 마지막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다. 23명의 어르신들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어머니, 그동안 편지를 보내서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비록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항상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손녀 지민이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요. 잊지 마세요. 편지를 다 쓴 박동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40년간 보낸 편지들의 사본이 정리되어 있었다. 3,000통이 넘는 편지.
그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각 편지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 명절 인사를 전하는 편지, 위로를 담은 편지, 격려를 담은 편지. 모든 편지가 사랑으로 가득했다. 박동철은 편지 사본들을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상자 위에 메모를 남겼다. 이 편지들은 제 40년 인생의 기록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동철. 그날 밤, 박동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마을을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활기찬 마을. 그리고 우체국 앞 빨간 우체통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박동철의 퇴임식 당일, 한지영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제목은 40년간 빨간 우체통이 지킨 비밀 한 우체국장의 따뜻한 거짓말이었다. 기사는 박동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40년간 무연고 노인들에게 가족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일, 자신의 월급으로 선물을 사서 보낸 일, 3,000통이 넘는 편지를 직접 손으로 쓴 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 기사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2시간 후에는 100만, 5시간 후에는 50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거짓말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네요. 박동철 국장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저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감동과 존경의 내용이었다. 물론 일부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이런 개인적인 선행을 공개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사람들은 박동철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기사가 화제가 되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한 공중파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이 송림리 마을을 찾아왔다. 박동철의 퇴임식을 촬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퇴임식은 조촐하게 우체국 앞마당에서 열렸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관계자 2명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도 10여 명이 모였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방송 카메라가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본부 관계자가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다. 박동철 국장님, 4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헌신적인 근무 자세는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동철은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김순자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 정은이 할머니까지 40년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다. 박동철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40년 전 25의 젊은 나이로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 송림리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박동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르신들을 바라보았다. 외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제가 보낸 편지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동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40년간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체국장으로서의 임무는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동철이 인사를 마치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김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국장님, 이건 마을 사람들이 모은 마음입니다. 봉투 안에는 성금이 들어있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이었다. 국장님이 40년간 우리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박동철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퇴임식이 끝난 후 방송국 기자가 박동철을 인터뷰했다. 국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하면서도 아쉽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이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계속 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동철이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국장님, 저희는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국장님처럼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요. 박동철은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우체국 앞에 서 있었다. 국장님이 시작하신 일을 저희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박동철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체국 안으로 안내했다. 그날 저녁, 박동철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다. 자신도 지역 노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 후원금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 함께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들. 한지영도 전화를 걸어왔다. 국장님, 기사 반응 보셨죠? 엄청나죠? 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을 줄은. 국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국장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편지 쓰기 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박동철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혼자 조용히 해온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주요 일간지들이 박동철의 이야기를 일제히 보도했다. 40년 편지의 기적, 빨간 우체통의 천사, 한국의 산타클로스. 헤드라인마다 박동철을 칭송하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방송 다큐멘터리도 빠르게 제작되어 일주일 후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15%를 넘어섰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의 댓글이 넘쳐났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박동철 국장님 같은 분이 진정한 공무원이시네요. 저도 내일부터 우리 동네 노인정에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박동철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해시태그 빨간 우체통이 비밀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연예인들도 자신의 SNS에 박동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감동을 전했다. 일주일 만에 박동철은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용한 일상을 원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하고 어르신들을 찾아가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박동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송림리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이었다. 매주 주말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주었다. 처음엔 서먹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27살의 대학생 이민준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한지영의 기사를 보고 감동받아 송림리를 찾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이민준이에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낯선 젊은이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누군가 했더니, 뭐하러 왔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편지도 써드리고 싶고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편지, 나한테? 네. 할아버지께서 외로우실까 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주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삶에 대해 들었다. 전쟁 이야기, 가족 이야기, 외로운 일상. 할아버지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이민주는 서울로 돌아간 후 약속대로 편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저번에 들려주신 전쟁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요.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환하게 웃었다. 비슷한 일이 마을 곳곳에서 일어났다. 김순자 할머니는 간호사 지망생인 24살 박서영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정은희 할머니는 교대생인 23세 정다은과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박동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을을 떠났던 자식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김순자 할머니의 막내 아들 김철호가 10년 만에 부산에서 올라왔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다. 철호야, 내가 정말 왔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김철호는 뉴스를 통해 박동철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10년 넘게 자신에게서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우체국장이 대신 편지를 써주었다는 사실. 그는 자신의 불효를 깊이 반성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올게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최영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다.
15년 전 미국으로 떠난 아들 강준호가 실제로 한국에 돌아온 것이다. 강준호는 미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못한 건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치듯 떠났는데 성공하지 못한 채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하지만 박동철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15년간 자신의 편지를 기다렸다는 사실, 우체국장이 대신 편지를 써주었다는 사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강준호가 아버지 집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다. 아들을 보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15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아니다. 내가 무사한 게 어디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강준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건강검진 결과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강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미국 식당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정은이 할머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미국에 있던 딸이 15년 만에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딸은 박동철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혼자 계시는 동안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체국장이 손녀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과 손녀가 요양원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치매가 심해 딸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딸이 다가가 손을 잡자 할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미라나? 네. 엄마, 저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민이에요. 엄마의 손녀예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편지로만 만났던 손녀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이다. 지민아, 할머니가 내 편지 많이 받았단다. 손녀는 할머니를 껴안으며 울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박동철은 이런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40년간 써온 편지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한 만남을 이끌어낸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박동철을 중심으로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돌아온 자식들이 모였다. 마을 이장이 박동철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국장님, 국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게 국장님 덕분입니다. 박동철은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건 별것 아니에요. 그저 편지 몇 통 쓴 것뿐인데. 김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외로웠던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별것 아니라고요? 최영수 할아버지도 말했다. 국장님 덕분에 나는 아들을 다시 만났어요. 1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동철은 어르신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40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야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박동철은 아내와 함께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았다. 빨간 우체통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해냈어요. 40년간 포기하지 않고 해낸 거예요. 박동철은 빨간 우체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우체통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랑이 전해졌을까. 비록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박동철이 퇴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마을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떠났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박동철에게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는 40년간 보낸 3천여 통의 편지를 정리하며 각 어르신들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족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는 진짜 편지였다. 박동철은 조용한 오후 책상에 앉아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존경하는 할머니께, 저는 40년간 할머니께
거짓 편지를 보낸 박동철입니다. 할머니의 딸 미경 씨 이름으로 보낸 그 많은 편지들, 모두 제가 쓴 것이었습니다. 처음 편지를 쓸 때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거짓말로 할머니를 속이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굶으면서도 아이들 밥은 챙기셨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외로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르는 척 기뻐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40년간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께는 진짜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철호 씨가 자주 찾아오고 자원봉사자 서연 씨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더 이상 제 거짓 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향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40년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의미 있었습니다. 박동철 올림. 편지를 다 쓴 박동철은 봉투에 넣고 정성스럽게 봉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최영수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존경하는 할아버지께 15년간 할아버지의 아들 준호 씨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박동철입니다. 모든 편지가 제가 쓴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폐가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지키셨고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할아버지가 외롭게 늙어가시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편지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처럼 편지를 쓰고 가끔 작은 선물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 준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도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거짓 편지가 결국 진짜 만남을 이끌어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외로움은 이제 그만 느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40년간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박동철 올림. 박동철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 정은이 할머니에게, 황재민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23명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각 편지마다 그들과의 추억이 담겼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박동철은 각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수정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신경 써서 정성껏 썼다. 편지를 다 쓴 박동철은 직접 배달하기로 했다. 마지막만큼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손으로 전하고 싶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이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옆에는 부산에서 올라온 아들 철호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할머니, 편지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일손을 멈추고 박동철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박동철은 편지를 건넸다.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읽는 동안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국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박동철의 손을 꼭 잡았다. 국장님 덕분에 저는 40년간 외롭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편지를 기다리는 게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박동철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최영수 할아버지의 집. 예전에 폐가는 깨끗이 수리되어 있었다. 아들 준호가 돌아온 후 함께 집을 고쳤다고 했다. 할아버지, 편지 가져왔어요.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들이 함께 있었다. 오, 국장, 어서 와요. 박동철은 편지를 건넸다. 할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편지를 읽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도 박동철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국장님, 제 불효를 대신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요양원의 정은이 할머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오늘은 눈빛이 또렷했다.
딸과 손녀가 옆에 함께 있었다. 할머니, 마지막 편지예요. 박동철이 편지를 건네자 딸이 대신 읽어주었다. 편지를 다 듣고 난 할머니는 박동철의 손을 잡았다. 국장님, 고마워요. 평생.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다. 박동철은 일주일간 마을을 돌며 모든 어르신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전했다. 어떤 분은 울었고, 어떤 분은 웃었고, 어떤 분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모두의 반응이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감사의 마음. 모든 편지를 전한 박동철은 우체국 앞빨간 우체통 앞에 섰다. 40년간 그가 지킨 이 우체통. 수많은 편지가 이 우체통을 거쳐갔고 수많은 사랑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박동철은 주머니에서 마지막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에는 미래의 우체국장님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래의 우체국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곳 송림리 우체국의 새로운 주인일 것입니다. 저는 40년간 이곳을 지킨 박동철입니다. 이 우체통을 통해 저는 3,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거짓 편지였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세요. 그들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돌볼 차례입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작은 관심이 큰 희망이 됩니다. 부디 이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행운을 빕니다. 박동철 올림. 박동철의 마지막 편지가 전해진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제 봄이 다시 찾아왔다. 송림리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의 시작이었다. 한지영 기자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무연고, 노인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 서울에 본부가 설립되었고 각 지역마다 지부가 만들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가까운 지역의 무연고 노인과 매칭되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방문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참가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전국의 무연고, 노인 5,000여 명이 정기적으로 편지를 받게 되었다. 박동철이 혼자서 40년간 해온 일이 이제는 수천 명이 함께하는 운동이 된 것이다. 송림리 마을에도 새로운 우체국장이 부임했다. 32살의 젊은 여성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박동철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시골 우체국장을 자원한 경우였다. 이지은은 부임 첫날 박동철을 찾아갔다.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동철은 이지은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안심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을 잘 부탁해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네, 선배님이 하신 것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지은은 박동철에게서 마을 어르신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각자의 사연, 좋아하는 것, 건강 상태. 박동철은 23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한지영은 박동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빨간 우체통의 비밀 40년간 이어진 사랑의 편지였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의 인쇄는 전액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에 기부되었다. 한지영은 그 돈으로 전국의 무연고 노인들을 돕는 기금을 조성했다. 어느 봄날 오후, 송림리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박동철의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 전달식이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내려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동철 선생님,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상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십니다. 박동철은 감사패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40년간 저를 믿어주신 어르신들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만든 떡이 나왔고 최영수 할아버지가 손수 빚은 막걸리가 돌았다. 박동철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박동철은 혼자 우체국 앞으로 걸어갔다.
빨간 우체통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우체통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40년간 그가 지킨 이 우체통.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지켜갈 차례였다. 고마웠어. 박동철은 우체통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박동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25 청년이 되어 있었다. 처음 송림리에 부임하던 그 겨울날, 추운 날씨에 떨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건네던 순간, 그때부터 시작된 40년의 여정. 3,000통이 넘는 편지, 23명의 어르신들, 수많은 눈물과 웃음.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침이 밝았다. 박동철은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는 산책을 나갔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김순자 할머니의 집, 최영수 할아버지의 집, 정은이 할머니가 있는 요양원. 모두 평화로워 보였다. 우체국 앞을 지나칠 때 세국장 이지은이 문을 열고 있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박동철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지은은 열심히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4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마을 끝자락 언덕에 올랐다. 거기서 송림리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작지만 따뜻한 마을. 그가 40년간 사랑한 곳. 박동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내에게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4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끔 힘들 때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 여행이나 떠날까요? 40년간 미뤄왔던 신혼여행 말이에요.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로 가요. 그리고 천천히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요. 사랑해요, 여보. 당신의 남편 동철. 박동철은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저 아래 우체국 앞에서 이지은이 우편 가방을 메고 배달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집으로 향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집이었다. 박동철은 미소 지었다. 사랑의 편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박동철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40년의 무게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걸음은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산책 좀 했어요. 날씨가 좋더라고요. 식사하세요. 아침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밥을 먹으며 박동철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요? 아내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다음 주로 해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저 멀리 우체국에서는 이지은이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배달하고 있었다. 사랑의 편지는 계속되고 있었다. 빨간 우체통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40년간 지켜본 사랑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송림리 마을에는 오늘도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랑의 바람이